안녕하세요. 저는 RMI 경영연구소의 이순재 소장입니다. 저희 연구소와 강서 50플러스 TV가 공동 기획하는 RMI 경영연구소의 쉽게 풀어보는 보험 이야기.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노후 생활의 버팀목, 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오늘 대담을 나누실 분은 제 끝에서부터 소개를 드리자면은 우리 RMI 경영연구소의 이 센터장을 맡고 있는 마승열 박사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주택연금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마승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제 옆에 계신 분은 오늘 노후생활의 버팀목 연금이란 주제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앞에서 이 강서 TV의 이 상영을 맡아서 하셨던 이 손성동 부소장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손성동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연금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RMI 경영연구소로 문의 주시면 성실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앉으신 분이 우리 이 RMI 경영연구소의 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는 류건식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유건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건식 박사님은 이 우리나라 이 최고의 보험 전문 연구기관인 보험연구원에서 오랜 기간 연구 활동을 하시다가 최근에 저희 연구소에 같이 배를 타게 되었고요. 특히 퇴직연금 분야에는 최고의 권위자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분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하면 연금 상품을 제대로 알고 이용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강서TV 시청자분 중에 질문을 보내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부터 먼저 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수입이 많아져서 일시적으로 연금 수령을 중단하려고 합니다. 수령을 중단한 후, 연기한 후에 차후에 다시 요청할 수 있는지요? 이러한 질문인데 뭐 이런 질문을 가지신 분들이 종종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우리 손성동 부소장님께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런 질문을 가끔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는지와 관련되어서 국민연금법 어디에도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 연금 수급권의 성질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헌법 제23조에 나오는 재산권으로서의 성질이 이냐 아니냐 여기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사회보장급여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보장급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뭐 쉽게 말하면 주고 싶으면 줄 수 있고 뭐 주기 싫으면 안 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격이라고 한다면 연금 수급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을 때 받고 내가 받기 싫으면 중지하고 또 받고 싶을 때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헌법 제23조에 보장이 되어 있는 재산권에 해당이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연금 수급권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다면 이 질문 주신 분처럼 수급하고 있다가 중간에 중단하고 다시 신청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급권의 경우에 사회보장급여처럼 사회보장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연금 수급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뭐 사회보장급여처럼 그렇게 완전한 재량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겠지만
일정 부분은 정부에서 연금 수급과 관련돼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이런 이제 다분 일정 정도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한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성격의 수급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에 보면 제63조의 2에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내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한 이제 조건 하에서 연금을 이제 감액하는 이런 조치가 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게 인정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국민연금 수급권의 경우에 완전한 헌법상의 재산권은 아니다. 정부에서 어느 정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재산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주신 분처럼 내가 현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제 내 국민연금에게 감액이 되는 이런 이제 부분이 작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중단하고 다시 다른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들 때 다시 국민연금 수급권을 발동을 시켜서 생활을 나가고자 하는 이제 욕구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데 감액 조항을 비추어 봤을 때에 이분의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국민연금 신청할 때가 되었는데 안 할 수는 있어요.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오늘까지 국민연금 수급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쭉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이제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3년 뒤에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국민연금을 안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시금으로 그동안 안 받은 국민연금을 지급을 하고요. 신청한 이후부터는 매달 국민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최대 5년입니다. 소멸시효 기간이. 그래서 연금 신청 시기가 되면 최대 5년 이내에는 신청하셔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세한 설명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다가 중간에 연기하고 나중에 받겠다고 하는 거는 원칙적으로 어렵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수입 때문에 국민연금의 이 수령액이 감액이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노후에 이 국민연금 말고 다른 일이 생겨갖고 소득이 생겼는데 이러다가 국민연금 받는 거 줄어드는 거 아닌가? 그 경우에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소득이 있을 경우에 감액이 일어나고 감액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이런 이제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이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다른 소득이 생기면 일정 부분 국민연금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면서까지 국민연금 감액이 싫어서 그런 다른 기회를 포기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감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감액의 폭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대단히 크다라거나 우리 생활을 위태롭게 한다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020 올해 기준으로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 평균 소득이 약 268만 원입니다. 이 268만 원을 일단 초과한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연금 이외에 소득이 있는데 그 초과되는 금액 수준에 따라서 최소 5%에서 최대 25%까지 감액이 되고요. 그리고 이 5%에서 25%까지 감액이 되는 게 내가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영원히 이렇게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 최대 5년까지만 또 감액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이게 싫어서 다른 소득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은퇴를 해서 연금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더라도 혹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예, 그렇습니다.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이 연금 개혁 지금 한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있을 연금 기금의 고갈을 이제 좀 늦출 수도 있는 그런 역할도 가능하겠네요. 그런 부분도 있고 사회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토대가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점에서 예, 훨씬 더 네, 가치 있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그 비슷한 주제지만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연금의 체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이 3층 보장 체계다, 3층 연금 체계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건 많은 선진국들에서 이렇게 3층 체계를 이제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 2, 3층의 연금이 있고 그 바닥에는 0층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연금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얼마나 받고 있는지, 이 기초연금의 대상은 누군지, 그리고 국민연금을 받게 될 경우에 이 기초연금을 받는 이 금액이 감액이 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감액이 되는지 우리 유건식 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금액이 충분하지 않는 이 어르신을 위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2014년 7월 달에 그 도입이 됐는데요. 기초연금은 모든 분을 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 그 65세 이상 노인 70%에 대해서만 기초연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그 기준으로 월 30만 7,500원 정도 좀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지급의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 인정액 기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그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 가구일 때는 소득 인정액이 한 180만 원 정도 되고요, 월. 그 부부 합산일 경우는 소득 인정액이 월 280만 원 이하일 경우에 이 수령하게 됩니다. 여기서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의 한 1.5, 한 500 정도, 예, 한 46만 원 정도 드는데요. 그 이상 그 수령하게 되면 기초연금을 예, 감액을 하게 됩니다. 이 제도를 국민연금 그 연계 감액제도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제도가 왜 도입이 됐느냐? 기초연금하고 국민연금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서로 겹치고, 또 기초연금은 국민의 그 예, 혈세인 세금에 의해서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의 그 재정부담, 그 감소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국민연금 그 감액제도가 지금 그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연금 그 감액제도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감액하는 것이 아니고요. 최대 감액률은 50%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부인 경우는 한 20% 정도는 별도로 또 감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하고 또 통계를 이렇게 보면 국민연금 수령별 평균 가입 기간을 감안할 때 국민연금 한 50만 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초연금은 약 한 3만 원가량 그 감액이 되고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7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6만 7천 원. 90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9만 2천 원.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제 9만 한 7천 원 정도 그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점을 이제 그 감안을 하시고 이 감액제도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이나 다 이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기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네. 중복적으로 이렇게 혜택을 주는 거는 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감액제도가 생긴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일례로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경험한 일이긴 한데 저희 장모님이 90대에 살아 계신 분인데
잘 모르고 있다가 제 처가 이 기초연금이나 이 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고 나서 우리 장모님도 혹시 해당이 되는 거 아닌가? 이래 갖고서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확인해 본 결과 해당이 되는 그런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약 3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매달 받게 돼 갖고 너무나 즐거워하세요. 예? 용돈이 생겼다고. 예,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마 부모님들 중에서도 이 독립세대로 있으면서 이 소득이 적고 그럴 경우 재산이 이제 적을 경우에는 이 충분히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늦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서 받게 되면은 아마 부모님이 굉장히 즐거워하신다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은 최근에 우리 뉴스에서도 굉장히 핫 이슈였던 건데요. 금년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소득 조건이 3,400만 원이었다가 2천만 원으로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월 167만 원 이상이 되면 그동안 피부양자였던 사람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자, 이럴 경우에 이 노령연금의 수령자들, 이 국민연금 받는 분들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그렇다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월 연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이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이 적합할지 유건식 우리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득세법상 연간 합산 그 종합과세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이제 아실 그 부분이 뭐냐면 종합 과세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거 다 포함이 됩니다. 특히 연금소득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빠지고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조치가 시행이 됨으로 인해서 다른 소득 없이 공적연금 소득만 가지고 매달 167만 원을 초과하는 은퇴자인 경우는 피부양자로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공적연금만으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과연 탈락이 되는가 살펴보면 공무원연금에서 한 80.6%, 그리고 군인연금이 8.4%, 사학연금이 8.3%, 그리고 별정 우체국 그 연금에서 한 0.4% 정도가 3% 이 탈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은 과연 어느 정도 탈락이 지금 되고 있느냐? 2,689명 약 2.1%가 지금 탈락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만 보면은 약간 좀 그 영향이 좀 미비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향후에 국민연금 제도가 좀 성숙이 되고 수령의 금액이 이제 크면 클수록 이 연기금에 대해서 이 부정적 영향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입자인 경우, 특히 은퇴자인 경우는 본인의 그 국민연금 그 수령의 그 수준, 그리고 이제 이 사적연금에 관련돼서 이제 그 포함 여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그 고려를 해서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것인지 아니면 연기연금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그 결정하는 것이 가장 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연기연금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혹시 조기연금하고 연기연금 얘기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우리 손성동 부소장님 추가로 좀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조기연금은 말 그대로
정상적으로 내가 연금을 받을 때보다도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조기연금이고 연기연금은 반대로 늦춰서 이렇게 수급을 시작할 수 있는 연금이 연기연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둘 다 최대 5년까지 당기거나 늦출 수가 있습니다. 자, 당기게 되면 먼저 받는다라는 거죠. 먼저 받으니까 더 오래 이제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에 비해서 형평성 관점에서 좀 맞지 않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연간 1년당 6% 연금액을 감액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 5년을 당겨받으면 처음 받는 연금액이 정상적으로 받을 때보다도 30% 줄어드는 거고요. 연기연금은 반대로 이제 늦춰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받는 사람에 비해서 불리한 이제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는 연금액을 높여줍니다. 1년당 7.2%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을 다 늦추게 되면 처음 받는 연금액이 정상적으로 수령할 때보다는 36%가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뭐 정상적으로 받을 건지, 빨리 당겨 받을 건지, 늦춰서 받을 건지, 어느 게 내한테 제일 유리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인데, 내가 어떤 직장을 다니다가 국민연금 수령하기 이전에 빨리 퇴직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어떤 소득이 없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5년 최대 당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최대 5년을 당겨서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겠죠. 안 그러면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인데 일단은 뭐 당겨서 좀 길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반대로 내가 60 넘어서도 국민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계속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바 이야기 나눈 것처럼 감액이 되는 이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당겨서 뭐 정상적으로 뭐 연금을 수급하기보다는 늦춰서 수급을 하게 되면 최초로 받는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도 이제 이야기가 된 것처럼 건강보험료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과연 뭐 그럼 연기한다면 어느 만큼 뭐 연기를 하는 게 좋으냐, 5년을 해야 되느냐, 뭐 3년을 해야 되느냐, 이것은 내가 추가적으로 소득을 벌이들 수 있는 기간이 우선 이제 가만히 돼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도 이제 건강보험이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어서 이걸 함께 이제 일단 고려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연금 전체를 100%를 연기연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 쪼개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연금을 50% 받고 나머지 50%를 연기연금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연기연금의 비중은 50%에서 10% 단위로 60, 70, 80, 90 이렇게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본인의 사항을 잘 따져서 계산기를 잘 두드려 보시고 뭐 전체를 다 하시는 게 좋은 건지 50%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따져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은퇴에 가깝게 다가와 있을 때 우리 이 노령자들은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연금을 받을 것인가, 정상연금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늦춰서 연기연금을 받을지, 그 당시에 추가적인 어떤 소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이제는 또 건강보험까지 같이 고려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우리 시청자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은퇴 부부가 한 달에 필요한 소득이 세금을 제외하고 305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국민연금 수혜자의 경우 대부분 305만 원이 안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은퇴자들이 이 대비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지요? 우리 이 부서장님이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예, 그 국민연금에서 한 달에 300만 원을 받는 경우는 뭐 거의 없죠, 사실. 앞으로도 나오기 힘든 이제 그런 숫자이고, 앞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물가 상승을 감안을 해보면 은퇴 부부가 필요로 하는 월 소득은 또 더 늘어날 테니까요. 갭을 메꾸기가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럴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이제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들을 우선 먼저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자산에는 뭐 주택을 포함한 이제 부동산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타 뭐 저축 또는 뭐 일반 뭐 연금, 금융자산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잘 따져서 내가 한 달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이 이제 얼마인지를 계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현재 만약에 300만 원이 필요한데 내가 국민연금에서 받는 금액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200만 원이 이제 부족한 상황인데 이 200만 원의 소득 흐름을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따져봐야 되겠죠. 국민연금에서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다른 쪽에서 200만 원을 만들어내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주택연금에 해당이 되는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주택연금을 신청을 하시면 상당한 이제 갭이 메꿔질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할 만한 이제 주택이 없는 분들도 물론 이제 많이 존재를 하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나머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금융자산을 이제 면밀하게 따져보셔서 한 달에 내가 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소득의 규모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게 또 얼마나 길게 내가 이 소득 흐름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봐도 아무래도 답이 안 나온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보니까 다 은퇴 생활 즐기고 있는데 나는 계속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한 2, 3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2, 3년 정도 지나면 은퇴 생활을 즐기시는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부러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은퇴 생활도 초기에 그렇게 조금 지나다 보면 이제 놀러 다니는 것도 재미가 많이 떨어지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옆에 친구는 보니까 다른 돈이 없어서 이렇게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이 계속 유지가 되고 사회적 네트워크가 계속 강화가 되고 몸을 움직이다 보니까 건강도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라는 것들을 많이 이제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국민연금이 내가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이 필요 은퇴 소득에 크게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이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 그런 이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노후를 대비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상 그 연금 수령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노후 소득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자산을 축적한다거나 저축, 투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자, 우리 50 플러스 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러한 기간을 많이 넘기신 분들이 있고, 자, 그 전에 이 40대만 되더라도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사적연금을 또 이 가입을 해서 준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뒤에 우리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은 주택자산을 유동화해서 주택연금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들 그렇게 보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연금이 적다고 그냥 불평하거나 포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대책을 미리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를 찾아갖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 나온 말씀 중에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아까 나왔던 우리나라 포함해서 많은 나라의 소위 3층 보장 체계로서 세 종류의 연금이 각 층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요. 1층은 국민연금이었고 이제 하나 위층인 2층에는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에 2005년도인가요? 도입이 돼서 지금 거의 보편화되고 있는데 자, 퇴직연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전문가이신 우리 유건식 박사님께 이 퇴직연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퇴직연금의 종류가 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크게 두 가지를 나누고 있는데 그 외에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연금 체계 중에서 이제 2층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종류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확정급여형, 이제 확정기여형,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이와 같은 어떤 연금 제도가 있는데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는 운용의 그 책임을 기업이 지고 나중에 기업이 이렇게 부담하는 그런 그 구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은 이제 본인 스스로가 자산 운용을 하죠. 그리고 자산 운용을 해서 거기서 연금 재원이 축적이 되면 그걸 가지고 연금화 시킨다든가 일시금 받는다든가 이제 이와 같이 가는 것이 이제 확정기여형이고요. 이 IRP 개인형 퇴직연금도 거의 이제 비슷한 그 구조입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을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가 확정급여형을 한 30%만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운용을 한번 해가지고 자산 운용을 갖다가 실적을 좀 늘려보자라고 하는 그 니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어느 정도 이제 구성 비율을 달리 가져가는 거죠. 이게 60%, 뭐 40%, 50%, 50% 아니면 70%, 30%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이제 혼합형 네. 퇴직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DC에 30%에 관련돼서 구성 비율을 설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1년 근무하면 이제 한 달 퇴직금이 나오잖아요. 한 달 퇴직금에 대해서 30%를 갖다가 개인 계좌에다가 집어 넣어주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근속 기간을 총괄한 그 퇴직금을 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 비율에 따라서 달리 가져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혼합형 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개인의 퇴직연금의 그 선택권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종류 외에도 두 가지를 섞어서 혼합형으로 예. 하시는 방법도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혼합형에 대해 좀 추가적으로 말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4명이라고 이제 했을 때에 예. 우리 뭐 소장님은 뭐 5대5로 하고 네. 저는 뭐 3대7로 하고 우리 박사님 4대6으로 하고 마 박사님은 뭐 9대1로 하고 이거는 안 되고요. 아, 하나의 비율만 한 회사에서는 설정할 수가 있다. 아, 5대5면 5대5, 4대6 이렇게 네. 인별로 다 각자 이렇게 다양하게는 할 수가 없다. 네. 아, 그렇군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게 미리 이제 그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이제. 예. 예, 퇴직연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이 세금에 관련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퇴직연금 가입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 세제 혜택에 이 퇴직연금 가입하고 영향이 있다 그러는데 2022년 금년이죠. 7월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의하면 연금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바뀌었는데 연금 계좌란 말은 이제 연금 저축하고 퇴직연금을 이제 같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이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서 이 퇴직연금에 관련돼서 세액공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유건식 박사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예, 퇴직연금을 이제 그 가입을 하는데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연금 그 세제 그 혜택이거든요. 이제 그 세제 혜택 중에서 퇴직연금을 가입할 때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세액공제를 해주냐. 이제 그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2022년 이제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금계좌 아까 이제 그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금계좌는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을 이렇게 합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금저축에만 가입했을 때 연간 최대 400만 원. 그리고 이제 IRP 알지 이제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는 이제 300만 원 추가시켜서 최대 700만 원까지 이제 그 세액공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부에서 5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노후 대비를 좀 더 열심히 하라, 더 준비를 하라라고 해서 50세 이상과 50세 이하는 좀 차별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세 이상이 연금을 가입할 때는 그 700만 원보다도 200만 원 더 플러스 시킨 900만 원까지 네. 그 세액공제 한도가 더 이렇게 높습니다. 200만 원이 더 높죠. 근데 이와 같은 그 제도가 2020년에 도입이 돼가지고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2년 올 말에 그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2023년도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그 50세 이상의 세제 혜택 그런 부분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현재 그 7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더 플러스 시킨 900만 원으로 세액공제 한도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50 플러스 세대가 우리 이 강서 50 플러스 TV 시청자들의 대부분일 텐데 아직까지 이 직장이나 이 사업 소득을 만들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러한 이 세액공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세이브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저축이라든가 이 세액공제가 가능한 이 2022년도 그렇고 2023년 이후에는 이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되니 이런 부분은 이 세금에서 공제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50 플러스 세대 위주로 우리가 이 콘텐츠라든가 구성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내용은 이 50 플러스보다도 40 플러스 세대가 더 관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우리 지금 앞에서 우리 유 박사님이나 손 박사님 주로 말씀한 가운데 연금 저축이란 말이 나오고 또 세제 혜택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그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연금 저축은 세제 적격 연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자 그거 말고 또 연금 보험이라고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이 보험 연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르죠. 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품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지 이 준비하는 이 40대라든가 50대 입장에서 손성동 우리 부서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이거 뭐 한 단어 가지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헷갈려 하실 수가 있는데 연금저축은 적립 단계에서 내가 낸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세제 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세액공제 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득세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앞서도 이제 살펴본 바와 같고요. 이에 비해서 연금보험,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변액연금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연금보험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연금보험을 세제 비적격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내가 이 적립 단계에서 나중에 연말 정산을 할 때에 세공제 혜택이라든지 뭐 소득공제 혜택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세제 비적격이라고 편의상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러면 이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뭐 세제 혜택이 전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에 가입하고 난 이후에 10년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여기서 뭐 이렇게 이자 수익이든 운용 수익이든 이 수익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예 비과세를 해줍니다. 이런 세제 혜택이 있기는 있는데 세제 혜택의 유형이 좀 다르죠. 그래서 편의상 연금저축을 우리는 이제 세제 적격, 연금소득세에 이제 적격하다 뭐 이렇게 해서 세제 적격 개인연금이라고 부르고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이제 대량연금 등은 이제 세제 비적격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다. 그렇다고 세제 혜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이 부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쨌든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이 가입하는 분들이 필요성을 갖게 되면은 이 세금 측면에서 혜택이 어쨌든 적립 단계에서나 아니면은 나중에 찾아서 쓸 때나 있긴 있네요. 네, 있고 또 하나 또 그 차이점은 뭐 연금저축은 보험회사에서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도 판매도 하고요, 증권회사에서도 판매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걸 연금저축 신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걸 연금저축 펀드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예. 범위가 연금저축이 좀 더 넓다.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범위가 넓다. 예, 예, 이런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분야에 대해서 우리 그 참석하신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자, 노후소득을 공적연금만으로 해결하기는 많이 부족하고 사적연금까지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까지 요즘 많이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에 은퇴자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은 주택연금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택연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을 전문가이신 마승열 박사님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주택연금, 그리고 농지를 갖고 있는 농촌거주 은퇴자에게는 농지연금이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인데요. 이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럼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도입 배경 등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양자 간의 차이점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고령화 추세를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수명이 점차 이제 연장이 되고 있고, 또 아울러서 노인들의 인구 비중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유엔의 인구 분류에 의하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게 되면은 고령 사회로 분류를 하고 20%를 넘게 되면은 초고령 사회로 이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미 14%는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고령 사회를 겪고 있고,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은 초고령 사회에 진입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노인들의 이제 노후 생활비 보장 문제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는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는 잘 갖춰져 있습니다. 1층에 이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 그리고 2층과 3층에 사적연금제도인 퇴직연금제도와 이제 개인연금, 이런 제도는 잘 갖춰져 있는데, 단지 문제는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된 지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들이 미성숙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지금 현재의 고령자들이 이러한 다층 노후 소득 보장 체계로부터 노후 생활비를 조달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령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미비한 공사적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 하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노인들의 그러니까 소득 특성을 고려해서 그러니까 자산 구조 특성을 고려해서 새로운 상품을 하나 이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주택연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인들의 자산 구조 특성을 보면은 현금 자산과 실물 자산 비중을 보면은 현금 자산이 전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한 80%는 거의 부동산 또는 주택으로 이렇게 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노후생활비 조달할 현금이 부족하고 유동성이 낮은 이러한 부동산 자산, 주택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택 자산이 아주 고액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 자산을 잘 유동화를 하면은 미비한 공사적 연금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연금 제도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도입한 것이 주택연금 제도이고요. 이와 같이 주택 자산을 유동화를 해서 미비한 공사적 연금을 지원해 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문제만 아니고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각 선진국에서도 공통적인 그러한 공통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2007년도에 주택연금제도를 처음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이제 2007년도에 주택연금이 출시되고 난 다음에 4년 정도 한 3년 반 이후에 이제 농지연금이 2011년도에 출시가 되었는데 농지연금이 이제 출시된 배경을 살펴보면은 농촌 이 주택연금의 연금액은 주택의 가격 그리고 연령 여기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낮으면은 월지급액이 굉장히 낮게 됩니다. 그런데 농촌 지역의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아주 낮은 가치를 가진 주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촌 노인들은 이 주택연금 제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어떻게 노후생활비 보장하는데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농촌 지역에서는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살펴본 게 농촌 지역의 고령자들의 자산 구조를 보면은 이 경우에는 실물 자산 중에 주택 자산보다는 다른 농지 자산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를 연금화하면은 주택연금과 같은 형태로 이렇게 노인들의 노후생활비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농지연금 제도를 2011년도부터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이 농지연금에 가입을 하면은 주택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그 주택에 거주를 할 수 있는 반면에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농지연금에서 연금액을 받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농지를 임대를 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점도 가지는 그런 제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공적 사적 연금 제도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 활용이 아직 좀 미숙하기 때문에 이러한 도시 거주자들한테는 주택연금이라는 게 개발이 되고 그리고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한테는 농지연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네요. 예. 자, 그런데 이분들이 주택연금에서 예를 들면은 이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인데요. 예. 그거는 이제 상품을 이제 선택하기에 따라서 종신토록 연금액을 지급받는 방법도 있고 일정 기한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월 지급되는 금액의 크기는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택 가격하고 그리고 가입자의 연령에 비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가격이 높으면은 많은 금액을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게 되고 연령이 많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입자가 가입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되겠는데요. 이러한 금액의 결정은 연금 산정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을 이용을 해서 그 금액을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금액은 그 주택금융공사의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 연령하고 주택 가격을 그 입력을 시키면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뭐 활용을 하면은 그 주택연금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월지급액 산정하는 그 모형에 적용되는 그 주요 변수들이 주택 가격 상승률하고 그리고 이자율 그리고 이제 뭐 사망률 이런 것들인데 월지급액을 산정하는 그 모형에 적용되는 이러한 주요 변수들은 확정된 값을 적용해서 월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그런데 이 주택연금이 굉장히 장기적인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30년 갈지 40년 갈지 모르는 그런 상품인데 그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처음 월지급액을 산정할 때 적용된 그 모형에서 가정했던 그런 값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이제 보증기관인데 이러한 그 주요 변수들이 변동하는 리스크를 고려를 해가지고 매년 이런 리스크를 평가를 하고 이걸 월지급액 산정 모형에 그 적용을 시켜가지고 월지급액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러다 보니까 2007년도에 이제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하고 동일한 주택을 가지고 현재 2022년도에 가입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금액이 한 10% 정도 감소가 된 이제 그런 그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그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금액이 좀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앞에서 얘기 나왔던 거는 우리나라의 이 은퇴 부부의 월 생활비가 평균 305만 원인가로 이렇게 나왔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게 한 10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한 2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주택 연금이나 농지연금을 통해서 월 200만 원 이상까지는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게 주택 가격하고 가입자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맥시멈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한도액을 정하고 있고 주택연금도 지금 현재 받을 수 있는 맥시멈 금액은 500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산정 모형에 있어가지고 그 금액 이상은 지급되지 않도록 그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200만 원보다 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분들은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예상연금 조회를 해보면 나오겠네. 그죠?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주택연금의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이 자격이 생기는 건데 본인이 그 집에 살지 않고 임대를 했을 경우에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그 자신의 집을 갖고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는지. 자, 지금까지 우리 마승열 박사님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손성동 박사님도 뭐 그 분야에 또 뭐 전문가라고 하실 수 있으니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뭐 노후에 뭐 방금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부족한 소득을 가능한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이 주택에 또 임대를 놔서 또 임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이제 금상첨화이겠죠. 근데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주택연금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방식이 영모기지형의 주택연금이고요. 지금까지 말씀 나눴던 그런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이 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서 좀 이제 임대차 여부가 좀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모기지형의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임대차를 놓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임대차가 허용이 되지 않는 이제 상황이라고 보는 게 일반적일 것 같고요. 이에 비해서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에서는
전세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 사업이 뭐 사업이라기보다는 뭐 임대차를 놓는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많이 그 문호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이제 차이가 있냐 그러면 영목이지형 같은 경우와 달리 영목이지형은 주택 소유자가 여전히 이제 그 주택 그 연금 가입자가 소유자인 반면에 신탁 방식은 이제 신탁 계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탁 계약을 맺으면서 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 주택금융공사로 이렇게 이전이 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금융공사 입장에서 보면 이 채권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쉬운 거죠. 네, 영목이지형에서 전세가 있는 임대를 많이 허용했을 때에 전세금은 그 소유자가 나중에 이제 갚아야 되는 부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주택 소유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그 주택 소유권은 주택금융공사로 넘어가게 돼서 그 주택과 관련된 부채 채무 관계는 결국은 이제 우리 그 주택금융공사가 따게 되는데 영목이지형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네. 전세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를 놓는 것을 상당히 좀 못하게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뭐 보통 뭐 이런 뭐 개인 뭐 이런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임대차 놓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단독 주택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출입문이 서로 다르다 이런다면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가시면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임차인 관련된 그 질문을 드렸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최근에 이 전국의 이 많은 지역에서 이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근데 주택연금을 이용하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된다고 할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도 계속 연금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만약에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재건축, 재정 뭐 다른 뭐 도시 계획이라든지에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속에 편입이 되게 되고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못 받게 하게 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나의 의사에 반하는 큰 낭패가 이제 생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경우 당연히 주택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뭐 주택연금이 지급이 된다라기보다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요구하는 몇 가지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이제 충족시켜 준다면 계속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승열 박사님께 한 가지만 더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 중에 보증료를 낸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자, 보증료가 뭔지, 그리고 얼마나 내야 되는지, 자, 우리 실수요자이신 50+ 세대한테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택연금에는 이제 보증료 부분이 있는데요. 이 보증료는 이 주택연금은 월 지급액을 매월 이렇게 받지만은 이 대출이 종료할 때까지 계약이 종료할 때까지 뭐 쉽게 생각하면은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원리금을 갚지 않고 사망하는 시점에 이제 원리금을 갚는 이제 그런 상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원리금을 갚는데 사망한 시점에서 그동안에 이제 원리금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점에 주택 가격을 비교를 해가지고 대출 원리금이 주택 가격보다도 더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상속인들에게 돌려주고 반대로 주택 원리금이 대출 원리금이 주택 가격보다 더 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보증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보증료를 이렇게 부과를 하고 상품에 보증료 구조를 보면은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그 초기 보증료라 해서 처음 계약 시점에서 그 주택 가격의 1.5%를 초기 보증료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매월 월 12분의 0.75%를 월 보증료로 이렇게 부과를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료는 그 가입자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대출로서 조달을 하면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연금액은 가입자에게 지급을 하고 이 그 보증료는 주택금융공사,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에 이렇게 납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런데 이게 또 그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은 이제 보증료 구조는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농지연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 이제 부과를 하지 않고 그 월 보증료만 12분의 0.5%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 보증료라는 게 이 부과는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분들이 내지는 않고 그 중간에 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렇게 내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한 가지 제가 간단한 걸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자, 우리 주택연금 이용하실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 그 주택연금도 말하자면 대출에 속하는데 영목이지를 통한 대출금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예. 그 대출 금리는 그 기본 그 기준 금리에 이제 가상 금리를 이제 그 부과를 해서 대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그 기준 금리를 그 CD 수익률로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코픽스 금리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CD 금리로 정하게 되면은 거기 가상 금리가 연 1.1%가 부과가 되고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를 그 선택을 하게 되면은 가상 금리가 연 0.85%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이거는 CD 금리를 그 기준 금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코픽스 금리를 기준 금리로 할 것인지 하는 문제는 그 가입자가 이제 선택을 할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대출 금리 적용 부분은 이제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은 또 금리 수준이 좀 다르고 그 적용하는 방법도 다른데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그 고정금리인 2%를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농업정책자금의 변동금리 대출 이자율이 있는데 그거를 선택하거나 그러니까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CD 금리와 코픽스 금리가 이제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이 대출 이자율은 변동이자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농지연금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둘 중에 가입자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금리 문제까지 아마 이 주택연금에 대한 대출 금리는 이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랑 비슷한 구조로 금리가 책정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농지연금의 경우는 이 농업정책자금이라는 게 있으니 거기에 따른 변동금리로 운영을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고정금리로 2% 이렇게. 자,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이 2% 고정금리 굉장히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리가 아주 낮았던 시절에도 예. 그다음 나쁘지 않는 금리 수준인 것 예. 같고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을 비교해 보면은 농지연금이 훨씬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예, 볼수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우리 세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연금에 대한 이 시간을 함께 이야기로 풀어서 갖게 되었는데요. 자, 우리 여기서 오늘 시간을 맞추고 저희 RMI 경영연구소에서는 이 50% 세대의 생활 밀착형 보험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실손 의료 보험, 그리고 오늘 갖게 된 이 연금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강의와 대담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 50 플러스 세대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유익한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에 이미 뿌리가 내린 보험에 대하여 더욱더 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저희는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이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대담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앞에 이 강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rmi.co.kr@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참석한 세 분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